네,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 배우이자 유명 감독 그리고 제작자이기도 한 잘 아시죠? 로버트 레드포드. 로버트 레드포드가 어제 아쉽지만 타계했습니다. 향년 89세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는 유타주 자택에서 어제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라고 가족이 발표를 했습니다. 1936년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난 로버트 레드포드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야구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체격도 좋고 그 당시 야구도 잘하고 해서. 그런데 학교 들어가서 보고 그 야구부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이 너무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인 그런 학교 어떤 문화에 불만을 품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뭐 견디지 못했다기보다는 본인한테 맞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서 미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미술 공부를 마치고 헐리우드와 LA로 와서 헐리우드에서 영화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 배우이자 감독 그리고 제작자로 오랫동안 활약을 했죠. 로버트 레드포드는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 뭐 다 잘 아시죠? 그리고 기억하시죠? 내일을 향해 쏘아라. 또 뭐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또 콘돌, 아웃 오브 아프리카, 스팅, 내추럴, 업 클로즈 앤 퍼스널 등등의 수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에서는 영화 제목이 The Way We Were입니다. 그 음악도 있죠. Memories 가는 노래 The Way We Were. 이게 이제 영화 제목인데 한국에서도 이게 공절의 히트를 쳤는데 한국에서 그때 히트 칠 때 제목은 추억이라는 그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됐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70년대 한국에서 히트 친 영화입니다. 추억. 미국의 원 제목은 The Way We Were. 거기서 이제 뭐 메릴 스트립, 제인 폰다, 바브라 스트라이전 등 당대의 유명 여배우 등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을 했죠. 자, 1992년에는 자신이 직접 연출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이 영화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자하는 1990년대의 헐리우드 명작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환경운동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로버트 레드포드는 생전에 무려 한 30년간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의 이사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또 기후변화와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또 그런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꾸준히 오랫동안 내온 그런 환경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로버트 레드포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잘 남아있는 또 우리 한때 우리를 뭐 영화와 음악으로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로버트 레드포드의 타계 소식을 오늘 안타까운 소식으로 먼저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민 당국이 그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한테 시민을 어렵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몇 번 해드렸습니다. 시험 문항도 늘리고 또 맞춰야 하는 개수도 늘리고 심지어는 에세이도 본다. 그리고 시험도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본다.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삼권 분립 세 개를 말하라. 그러면 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왜 미국의 삼권 분립이 필요한지. 또 입법부는 뭐 하는 기관인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그런 식으로 시민권 시험이 바뀐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자, 이제는 또 영주권 자격 요건도 크게 강화된다라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주권 신청자의 뭐 복지 혜택 수령 여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복지 혜택을 받은 그런 그 이력이 있는지 등등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는 방침을 이민국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연방 이민 서비스국은 내부 지침서를 통해서 담당 심사관들에게 다 내부 지침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지시서죠. 뭐라 그러냐면 퍼블릭 차지 이건 이제 뭐 한국말로는 공적 부조 막 그런데 그 말이 더 어렵죠. 공적 부조 그러면 더 어려워요. 우리가 왜 이제 어디 갈 때 뭐 부조금 낸다 그러잖아요. 결혼식 갈 때 결혼식 부조금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돈을 내는 것. 마찬가지로 공적인 면에서 도와주는 돈을 지원금을 받은 것. 뭐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공적 부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더 어려워요 이게. 미국에서 퍼블릭 차지 그러니까 공적인 혜택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보고 뒤져보고 적용을 하라. 이렇게 업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이번 지침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자립 원칙을 미국에서 스스로 잘 알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것입니다.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인이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지금까지 그런 걸 받아왔다면 뭐 당연히 안 주겠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받아온 적은 없지만 딱 보니까 영주권 받자마자 바로 정부 혜택부터 신청할 것 같아? 안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판단을 해서.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비자와 영주권 신청자는 현금 보조금이나 장기 요양시설 의존 등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내가 서류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연방이민국은 특히 I-485 신청서에 57번하고 57번부터 66번까지가 있습니다. 10개의 문항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I-485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서 서류잖아요. 거기서 항목 57번부터 66번까지 10개에 그 부분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업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누락 없이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하고 그걸 작성된 걸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불안정하게 되어 있거나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빠져 있거나 뭐 일정 몇 가지 문항을 쓰지 않았거나 이러면은 보완 서류를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마음에 안 들면 결국 영주권 안 주겠다. 영주권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수의 신청자는요,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보증서, 폼 이 I-864라고 하는데요. I-864 또는 I-864EZ라고 합니다. 이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공증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연방 빈곤선 대비 최소 125% 이상의 소득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방 빈곤선보다는 훨씬 잘 살아야 된다.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보증인, 그러니까 내가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 나를 보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신청인은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기각 판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민국은 나이, 건강, 가족 상황, 뭐 자산, 소득, 학력, 기술 등등 신청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아주 면밀히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라고 이민국 심사관들, 그 서류 심사관들에게 다 지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면제 사유,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제출하지 않고 뭐 면제 받아도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거는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제를 주장할 시에도 왜 이 항목에는 당신은 면제를 주장하는지 철저히 꼼꼼히 따지라라고 일선 영주권 심사관들에게 업무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자, 시민권 시험에 에세이 시험을 넣는 등 그리고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등 시민권 인터뷰와 시험을 크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 연방이민국이 이번에는 영주권 신청자의 그 자격 요건 또한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지침이 어제 일선 심사관들에게 다 내려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달 말부터요,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 비자 없이도 들어올 수 있죠. 90일간,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서라고 하죠. ESTA, ESTA. 그 전자여행 허가제의 수수료가 2배 오릅니다. 뭐 이걸 주니 안 주니가 아니라 주긴 주는데 뭐 어차피 그런 협정이 있으니까 전자여행 허가서 90일간 무비자로 들어올 수는 해주겠는데 수수료를 더 내. 이런 거죠. 이제 2배. 연방정부는 이제 오는 30일부터 이스타 수수료가 현행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을 비롯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받는 국가 국민들이 미국을 90일 이내에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려 할 때에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많건 적건 20달러나 40달러라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요율로 본다면은 엄청난 거죠. 또 2배가 뛰는 거니까 그렇게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타는 한국과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그 회원국들 그리고 일본, 호주 등 이 41개의 나라 국민들이 미국에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새로운 수수료 구조에 따르면 이스타 비용은 프로세싱비 10달러와 허가비 30달러. 프로세싱 하는 비용은 10달러인데 허가해주는 비용이 30달러예요. 그래서 이제 40달러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재밌잖아요. 이제 머리 좋으신 분, 똑똑하신 분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던 분은 그래? 프로세싱비 10달러는 그렇지만 허가해주는 비 30달러라면 그럼 만약에
그 허가 안 해주는 경우에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학교 다녔을 때 공부 잘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만일 그 이스타 신청이 거절됐을 경우에는 $10의 그 프로세싱 피만 받고 나머지 $30는 돌려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는 손자, 손녀가 학교 가기 전에 이제 뭐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 백신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미국에서 이게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요. 미국 내 부모의 약 한 16%가 자녀의 기본적인 백신 접종 일정을 연기하거나 자꾸 미루면서 안 맞고 아예 거부하거나 그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가. 카이저 가족재단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부모 6명 가운데 1명꼴로 자녀에 대한 일부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거부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백신 요거는 제외예요. 요거는 뭐 웬만하면 다 맞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좀 별개의 사안이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 외에 나머지 뭐 홍역, 볼거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백신을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9%는 소아마비 또는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았다. 내 자녀들에게 내 그 뭐 손자 손녀 내 자식들에게 접종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9%였습니다. 자, 근데 요걸 조금 이제 인종별로 이렇게 조금 세분화하면 또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데 문제는 홍역이에요. 홍역. 내가 내 소신에 의해서 내 자녀를 안 맞췄어요. 그것까진 뭐 선택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만일 백신을 안 맞아서 우리 뭐 누군가가 뭐 우리 애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백신을 안 맞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아이가 홍역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반에 있는 애들이 다 홍역에 걸려버리거든요. 왜냐하면 홍역이라는 것은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의 95% 이상이 백신을 맞았어야만 소위 말하는 그 집단 면역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역 예방 주사 같은 거는 내가 내 소신에 의해서 맞고 안 맞고도 중요하지만 집단 면역에 누군가가 방해가 되면은 집단 면역이 안 되니까 애꿎게 그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홍역 같은 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 맞은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면. 대다수 부모들은 백신의 부작용 가능성과 연방보건당국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에 백신을 거부하거나 미루거나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녀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는 이제 좀 특징이 있어요. 자녀를 이제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하는 그런 부모들. 이런 부모들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아이들 백신을 안 맞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인종별로 본다면 백인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종교를 뭐 기독교, 불교 이런 걸 떠나서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독실하게 종교를 따르는 경우에 좀 백신 안 맞히는 경우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공화당 지지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 성향보다도 백신 좀 덜 맞히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의 나이가 좀 젊은 경우에 35세 미만 부모일 경우에 그 자녀들을 좀 안 맞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백신을 거부하는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8%밖에 되지 않고요. 특히 이 퍼센테이지가 가장 낮은 집단은 어디냐? 네. 아시안계였습니다. 아시안계의 부모는 자녀의 기본적인 백신을 거부하는 비율이 5% 정도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녀를 홈스쿨링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무려 46%가 백신을 맞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테네시주 멤피스의 심각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멤피스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이후에 주방위군을 미국 내 그 도시에 배치하는 것은 기억하시죠? 이거 로스앤젤레스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DC에 배치를 했는데 요번이 이제 세 번째 멤피스가 딱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태스크포스는 워싱턴에서 거둔 탁월한 성과를 재현할 것이다라며 이제 대규모 병력을 멤피스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멤피스에는 주방위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FBI 또 뭐 이민단속국 또 국토안보수사국 요원들까지도 총동원해서 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민단속국까지 보낸다는 그 얘기는 뭐냐? 대대적인 범죄 척결도 하지만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도 같이 병행하겠다라는 얘기인 셈입니다. 자, 멤피스의 현재 시장은 폴 영이라는 시장인데 민주당 소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멤피스에 이어서 주 방위군을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투입할 도시는 아마도 시카고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 번째가 아마 시카고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세 번째가 시카고가 아니라 멤피스가 된 이유는 그럼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잖아요. 뉴욕, LA 다음에 시카고인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현 시장은 역시 이제 민주당 소속의 브랜든 존슨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카고를 세 번째로 군병력 투입하지 않고 세 번째가 멤피스가 왜 됐는지, 그리고 멤피스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길래 이번에 소위 말해서 딱 걸렸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투입할 세 번째 도시로 지목한 테네시주의 멤피스는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죠. 멤피스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혹시 있으십니까? 미시시피 주에서 출생한 엘비스 프레슬리가 탑스타가 된 뒤에는 멤피스에 줄곧 거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그 재즈의 거장 비비 킹 같은 재즈가 아니라 블루스인가요? 블루스의 거장들이 뿌리를 내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하긴 한데요. 그 유명한 것만큼 그 도시가 뭐 큰 도시는 아니에요. 인구는 한 63만 명밖에 되지 않는 중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서 주방군이 제일 먼저 투입됐던 이곳 로스앤젤레스나 두 번째로 투입됐던 뭐 워싱턴 DC 같은 이 대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뭐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인구 63만밖에 안 되는 뭐 유명은 하지만 그렇게 작은 도시를 그렇게 급하게 주 방위군을 보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 두 가지로 저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그만큼 범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카고를 곧바로 들어가기에는 시카고의 경우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역만을 타겟으로 한다라는 어떤 반발이 더 강해질 것을 조금 우려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멤피스도 이제 민주당 도시이긴 합니다만 좀 작기 때문에 반발이 있어도 뭐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겠죠. 일단 범죄 문제는요, 피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범죄 문제를 보면 멤피스도 실제로 지난해 미국 내에 인구 25만 명 이상 되는 소도시 이상 되는 인구 25만 명 이상의 도시 가운데 폭력 범죄율로 봤을 때 멤피스가 1등했어요. 나쁜 1등이죠. 가장 악명 높게 1등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는 또 그건 그거지만 꼭 그 범죄율 때문만은 아니다 라면서 이제 정치적인 그 해석도 물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의 텃밭인 남부 테네시 주에서는 멤피스는 그 민주당이 우세한 좀 이상한 동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멤피스를 향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뭐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정치적인 갈라파고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죠. 어떤 갈라파고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무슨 꼭 지역만은 아니더라도 뭐 특정 산업 뭐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해하기 쉽게 특정 지역이 외부와 단절된 채 독자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현상. 요걸 이제 갈라파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멤피스가 정치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갈라파고스라는데 그런 현상은 특히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테네시주 전체에서는 무려 64%가 넘는 득표율로 여유 있게 테네시주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테네시주 안에 있는 작은 도시 멤피스에서는요, 득표율이 테네시주 전체로와 비교해 본다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3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테네시주의 주지사는 공화당입니다만은 멤피스의 시장은 폴 영 민주당입니다. 이 때문에 그 정치학자들은 멤피스가 커다란 테네시주 속에 있는 작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뭐 약간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멤피스를 테네시주 안에 있는 갈라파고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좀 따로 논다. 뭐 이런 얘기죠.
단절됐다고 표현할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 측이 볼 때는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는 느슨한 법 집행과 경찰 예산 삭감 같은 급진적인 정책 때문에 범죄자들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앞으로 계속 민주당 그 지역의 그 범죄율 타개를 위해서 군 투입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주장, 그게 뭐 논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 그걸 떠나서요. 실제로 그 멤피스의 범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25만 명 이상 도시 중에서 1위, 1등 했다고요. 안 좋은 측면에서. 하지만 이제 이 지역 민주당 인사들은 그 군 투입에 대한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제리 그린 멤피스 시의원은 멤피스에 연방군이 들어온 것은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과거의 그 경험, 역사를 쫙 봤을 때 멤피스라는 이 지역에 연방군이 들어왔던 것은 지난 남북전쟁 때가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오래된 옛날 얘기다라면서 이런 정치적인 쇼는 오히려 그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뭐 군 투입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정치적으로 뭐 반발하고 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치적인 논리는 양측의 주장이 뭐 팽팽한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 그 숫자가 중요한데 그 범죄율이라는 그 숫자는 팩트로 제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범죄율이 높아서 범죄 척결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뭐 군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멤피스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인데 이제 세 번째로 주방위군이 투입된다라는 말씀을 주방위군 이 군 투입되는 거 말씀드리다가 오랜만에 그 멤피스라는 그 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뭐 비쌀 때, 야, 이거 완전 금값이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배추가 굉장히 비싸져서 그 비싼 배추 사갖고 김치 만들었을 때 김치값이 비싸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야, 이거 김치가 아니라 금치야, 금치.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 지금 그겁니다. 지금 금값이 진짜 금값이에요. 올해 금값이 40%나 급등하면서 1979년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높은 인상률입니다. 이번 금값 급등은요, 단순한 금융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미국이 뭐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높은 금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 강행과 또 연준에 대한 압박이 그 경제 전망을 조금 불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경제학과 학생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클래스 때 배우는 게 뭐냐? 경제는 심리다.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배웁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심리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가 뭐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떠나서 조금 불확실성이 강한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가 안정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그 심리가 불안정하니까 사람들이 금으로 몰리는 겁니다. 불안할 때마다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죠.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면 왜 심리가 불안하느냐? 여러 가지 뭐 관세 정책이 계속 강행되면서 이 나라와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될까? 저 나라한테 관세 50%막 때렸는데 그럼 그 나라와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 나라의 관세 이렇게 막 때려버렸으니 그 나라도 미국 거 관세 때려버리면 미국 것도 못 파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저 나라에서 우리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가 이렇게 때려졌으니까 조금 있다가 물가가 급하게 올라가겠네. 여러 가지 뭐 불안한 마음, 이런 저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시장에 불안이 가중되면서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금값이 오르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금 사야 되겠네. 아니면은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나 이런 그 일반적인 투자는 뉴스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뉴스 들었으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뉴스에 팔고 소문에 사라 뭐 이런 얘기 있죠. 뉴스 듣고 사면 늦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뉴스 뭐 A라는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혹시 그 주식 갖고 있으면 빨리 팔으라는 것이죠. 왜? 그게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금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경제 성장과 기축통화로서의 그 달러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이제 회복이 되면 금값 상승세가 이제 좀 주춤해지거나 또는 더 금값이 다시 좀 내려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역 갈등이 지금 뭐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 영향력 같은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금값이 조만간 내려갈 것 같진 않다. 요런 그 분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상승률이 지금 최근에 한 2, 3주, 한 달 정도 올라간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주춤할 것 같다. 뭐 그렇지만 바로 뭐 꼬꾸라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금값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그 경기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 급등한 금을 팔아서 현금화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금이 있으면 빨리 파는 거죠. 팔았다가 캐시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금값 떨어지면 뭐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데 최근에는 금을 보석점이나 수리점에 맡겨서 녹여서 판매하는 그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같은 흐름에요. 트럼프 대통령 일가, 트럼프 패밀리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요. 최근 그 몇 달간 은퇴 계좌를 금으로 전환해주는, 그러니까 내 은퇴 계좌에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있어요. 근데 그 10만 불을 갖고 오면 지금 거기에 상당하는 금으로 전환해주는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광고 모델로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그러면서 그런 광고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nothing to lose 라고 외칩니다. 근데 사실 좀 이런 거는 제가 뭐 법적인 면에서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표현이에요. 그런 게 잃을 게 뭐가 있냐, nothing to lose 막 이러는데 사실 광고에서 그런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여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잃을 게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지금 당장 금으로 바꾸십시오.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 금값 올라가는데 트럼프 일가도 좀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일가가 이제 팔고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또 너무 늦겠죠. 네,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의학 관련 뉴스 두 가지만 뭐니 해도 내 몸 건강하게 해주는 의학 관련, 건강 관련 소식이 최고입니다. 자, 의학 관련 뉴스 두 가지만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뼈를 붙이는 인체 접착제 소식입니다. 자, 중국 연구진이 부러진 뼈 조각을 단 3분 만에 이어붙일 수 있는 신개념 의료용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중국 저장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독자 개발한 이 뼈 접착제가 임상 연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뼈 접착제는 인체 혈액 속에서도, 그러니까 피 속에서도 딱딱 붙이는 거예요, 뼈를. 즉시 강력한 접착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무작위 임상 시험에 성공적인 결과가 계속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피 속에서도 뼈를 붙일 수 있다면 뭐예요? 어떤 그 리퀴드, 액체 안에서도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드 갖고 뭘 붙이려고 하는데 물 속에서 본드로 뭘 붙이려고 그러면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 저장대학 연구팀이. 그런데 그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먹는 그 오이스터. 굴을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바닷속에서 굴이 보면 뭐 큰 다리 기둥 같은 거 있으면 그 기둥에 막 굴 붙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는 바위에 굴 붙어 있고. 저게 물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딱 붙어 있을까? 근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떼어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떼어내는 사람들 굉장히 고생해서 막 굴 떼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물 속에서 딱 붙어 있을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굴의 성질에 착안해서 인체 내부에 혈액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작용하는 접착제를 개발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수백 회 실험을 반복했으며 쥐 실험, 토끼 실험, 개 실험 등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모두 성공을 했고 이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생체 독성 실험도 통과했고 또 혈액 환경 내의 접착력 성공,
또 수술 편리성 등은 뭐 당연히 인정받았고 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난제를 결국 풀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이 접착제는 최대 200kg 이상을 버틸 만큼의 접착 인장력을 보여서 금속 고정 장치를 대체할 그럴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금속 고정 장치로 수술 받으면 어떻게 나중에 뭐 재수술한다고 또 수술 째고 뭐 다시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접착제로 뼈를 붙여버리면 영구히 반영구적으로 재수술 같은 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혈액이 많은 그 속에 뼈가 있어도 이 접착제로 2, 3분 만에 딱 뼈를 붙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구팀은 이 접착제를 활용할 경우에 금속 이물 반응과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추고 수술 시간도 아주 단축을 해서 수술 중에 그 손상도도 매우 낮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 흡수되기 때문에 기존 금속 고정 장치처럼 나중에 무슨 제거를 위한 제거하기, 빼내기 위한 또는 뭐죠, 픽스하기 위한 그런 재수술은 전혀 필요 없다라는 장점도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발견이 됐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 노안 해결 안약입니다. 노안. 요즘은 뭐 노안이라고 하기도 뭐해요. 뭐 30살, 40살 정도. 저도 눈이 굉장히 좋아서 어렸을 때는 뭐 2.0, 2.0 그래서 뭐 안경을 저는 평생 써본 적이 없었는데 40대 후반? 중반은 좀 더 40대 후반쯤 되면서 이 가까운 게 조금 잘 안 보여서 이제 안과에 갔었어요. 그래서 안과에서 이것저것 이제 검사했더니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Welcome to my world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뭐 자기도 노안을 갖고 있다. 자기도 40살 넘어서 이 노안이 와서 가까운 거 볼 때는 리딩 글래스를 낀다. Welcome to my world. 그러면서 어렸을 때 눈 좋았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눈 좋았던 사람들이 노안이 좀 빨리 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하튼 자, 노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안경이나 뭐 리딩 글래스 쓸 필요도 없고 수술할 필요도 없이 특수 안약 한 방울만으로 이 노안을 교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시력 교정 효과가 최대 2년간 한 방울 딱 집어넣으면 2년간 효과가 유지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노안 연구센터 연구팀이 개발한 건데요. 덴마크에서 열렸던 그 안과 학회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연구팀이 개발한 그 특수 안약을 한 방울 딱 넣는 건데요. 그걸 사용한 환자들은 사용하고 난 후에 시력 검사표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더 많은 글자를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효과는 길게는 2년 정도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방울 딱 집어넣고. 평균 55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거의 다 90% 넘게 효과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1% 농도 안약도 있고 뭐 2%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효과를 90% 이상 봤는데 노안이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은 1%짜리 농도의 묽은 옅은 그 농도의 안약을 한 방울 넣고 99%의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거 뭐 거의 100% 가깝죠? 자, 이에 대해서 연구팀은 전통적인 노안 치료법을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약을 한 방울 딱 넣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뭐 돌아서자마자 효과를 보는 건지 하루 이틀 지나야 효과를 보는 건지 제가 그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안약을 한 방울 넣고 조금 있다가 이제 효과를 보게 된 다음에 이 시력 검사표를 이제 검사를 했더니 저 밑에 있는 작은 글씨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작은 글씨까지도 다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약 한 방울 넣고. 자, 이 안약을 사용한 환자들은 최대 2년까지 시력 개선 상태가 유지됐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이 만든 특수 안약에는 녹내장 환자의 눈의 압력, 안압을 낮출 때 쓰이는 약물인 필로카르핀이라는 약물과 그리고 소염제, 디클로페낙이라는 두 가지 약물이 쓰였답니다. 근데 이것도 원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쉬운 거였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약물은 특성이 있는데요.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낮추는 약물, 필로카르핀이라는 그 약물은 그 카메라 줌인 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약물이고요. 그리고 뭐 디클로페닉이라는 약물은 뭐 당연히 이제 소염제, 통증 진료제, 염증 치료제죠. 이게 두 가지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도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줌인 효과를 하게 만들어주고 해서
이 노안, 리딩 글래스 안 써도 되는 그런 효과를 낸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 어려운 그 논리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필로카르핀이라는 약물이 동공을 좀 작게 만들어주고 수정체 모양을 조절하는 근육을 좀 줄어들게 만들어줌으로써 수정체가 더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근육 대신에 그 약물이 만들어주는 거죠. 카메라 렌즈를 당겨서 줌인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가까운 데 있는 노안 그런 시력을 고쳐주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돋보기 안경은 안 써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 기술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오늘 기쁘고요.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